활성화가 특별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대편에서 이런 이제 연구도 있어요. 치매에, 그러니까 스웨덴의 쌍둥이 등록소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요새 있을 거예요. 쌍둥이들을 몇십 년 동안 쭉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를, 뭐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정신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뭐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키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과 치매 발생, 그러니까 유전자는 완전히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들을 몇십 년 동안 추적해서 여러 가지 인간사의 여러 가지 면모들과 치매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키가 작으면 조금 더 치매가 잘 걸린다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입안에 이가 몇 개 있느냐예요. 가장 연관이 높은 것. 이가 낮으면, 이가 많이 안 남아 있으면 씹는 기능이 많지 않을 거고, 그러면 치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뿐만 아니라 그런 운동에서 이 뇌기능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잇몸병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이제 2019년 1월에 아주 센세이셔널한 저널이 발표가 됐어요. 저는 그 원문을 쭉 다 읽어봤는데요. 이번에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어요. 진지발리스. 이게 이제 잇몸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인데, 진지바가 잇몸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산다고 해서 진지발리스예요.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인데, 이 치매가 어떻게 일으킬까 모르잖아요. 사실은 워낙에 다양한 거고. 그래서 현재 치매약은 없어요. 지금 현재 병원에서 치매약이다라고 하는 건 다 아니에요. 그냥 신경의 활성 물질을 조금 더 한다. 그러니까 치매에 특별 효과가 있는 약이라기보다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금 처방해 주는 것 뿐이에요. 치매약은 없어요, 현재. 그런데 이 잇몸병, 이렇게 진지바리스라는 세균이 은을 차단했더니 치매가 좋아지는 거예요. 동물 실험에서. 그래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치매약은 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뭐 이런 이론에 입각해서 다 실패했거든요. 모든 치매약이 다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진지바리스를 타겟팅한 치매약이 임상 2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3상 하면 이제 시판되는 건데, 저는 이게 무척 궁금해요, 결과가. 궁금한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세균들이 그 나이가 드시면 뇌로 침투해서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제 잇몸 세균이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평생 이게 이제 그 입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를 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세균의 덩어리를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이오필름이 계속 뿌리 끝까지 파고 들어와서 뿌리 끝에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빼는, 잇몸이 안 좋아서 이를 뺀다 이럴 땐 이를 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잇몸 뿌리 끝에 붙어 있는 세균 덩어리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다른 데는 우리 피부든, 아까 말씀 피부든 장이든 이런 데 다 세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한번 순환이 돼요. 순환이. 우리 샤워할 때나 똥 쌀 때나 이럴 때 다 한 번씩 이제 빠져나가고 순환이 되는데, 유독 잘 관리가 안 되는 이 잇몸 아래에 이 세균 주머니는 세균들은 평생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더 그런 게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설명의 방식이고,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켠엔 이건 이제 벌써 2002년에 나왔던 일본 연구인데요. 일본에 요양병원을 2년간 관찰한 거예요. 100명이라고 합시다. 한쪽에는 그냥 요양병원이고, 보통 한쪽에는 거기에 입안을 닦아준 거예요. 입안만. 2년 후에는 봤더니 입안을 닦아준 데서는 6%가 사망하셨어요, 요양병원에. 입안을 안 닦아준 보통 요양병원에서는 20%가 사망했어요. 사망률이 20%대 6%에 확 떨어진 거예요, 사망률이. 왜 그랬을까?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병적 세균들이 폐렴을 일으켜서 사망이 이른. 보통 이제 요양병원에서 폐렴으로 제일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뭐 이런 걸 이제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포스터, 입안에 이제 잇몸 세균 주머니를 조심하시라, 잘 관리하시라, 그리고 필요하면 치과위생사를 찾아서 잘 관리하시라는 포스터를 이제 곳곳에 붙여놓고 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두 번째, 소화의 4단계에서 참 어려워요. 30번 씹고 30번 밥 먹기. 쉽지 않죠. 현대인들의.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연습 중이에요. 그래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입안 간수 잘 해야 돼요. 자, 위화소장에서요. 소화관 통과 시간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먹은 게 좀 변으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시나요? 변비 걸리신 분들은 며칠 걸릴 거고, 설사는 금방 나올 거고, 이럴 텐데, 저는 제가 평균 해보니까요, 18시간. 제가 오늘 아침에 변을 놓은 것은 어제 점심 때 먹은 거예요. 평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참외씨, 수박씨 때문에 알아요. 제가 형제들이 많아서, 참외씨, 수박씨 그런 거 안 빼거든요. 그냥 먹어요. 그러면 그게 소화 안 되죠? 그러면 딱 나와요. 점심 때 먹은 게 아침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그렇게 보면 한 18시간 돼요. 보통은 하루와 2, 3일 사이예요. 오늘 먹은 것이 변으로 나오려면 하루나 2, 3일 정도가 평균이에요. 저는 빠른 거죠. 어떠세요? 빠른 게 좋을까요? 느린 게 좋을까요? 예, 저는 빠른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면 설사 이런 건 영양 섭취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현대인들은 영양 섭취가 모자라서 고통받지 않아요. 너무 많이 섭취해서 문제죠. 그러려면 빠른 게 저는 만족해요. 18시간 정도 만족해요. 여성들이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변비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걸 통과할 때 가장, 위와 소장에서 가장 문제되고 요새 많이 증가하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신물이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신물. 예전에 별로 안 그랬거든요, 신물이.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뭐 이렇게 신물 넘어오고, 그렇잖아요? 또 뭐, 일찍 자면 뭐 그럴 수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여하튼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약 순위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제 맨 많이 팔리는 게 현재 수준으로, 이게 2012년 기준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스타틴이라는 약이에요. 고지혈증 약이에요. 고지혈증 약. 고지혈증이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다. 두 번째가 PPI. 이게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 약이에요. 세 번째가 혈전제, 항혈전제 약, 아스피린, 이런 약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고혈압 약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긴 하지만 이 증가폭을 보세요. 이게 스타틴 하나로만 볼 때는 이게 맨 왼쪽에 97년이에요. 그 다음 빨간색은 2002년, 5년 후. 이 녹색은 2007년, 또 5년 후, 2012년, 5년 후. 이 증가폭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제약회사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약을 먹어야 되는 우리는 정말 아찔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이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는 약인데, PPI도 엄청 증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식도로 쭉 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문이 딱 닫혀요. 여기에. 닫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닫히지 않고 부글부글 끓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 음식이에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1950년과 지금 60년 후로 보자면 햄버거 1인분의 크기가요. 예전에는 3.9, 그 미국의 온스라고, 하여튼 3.9였는데 지금은 12가 됐어요. 한 3배가 커진 거예요. 햄버거 1인분의 크기가. 콜라로 치면 7온수짜리가 42온수. 엄청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 아닌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 속에 이 생명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니까 부글부글 끓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한 약이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거예요. 이 위 점막세포에서 양성자가 이렇게 막 나가면서 산을 만들어내는 이런 건데, 이걸 억제하니까 산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산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위산은 내 몸에 하나의 성이라면, 지켜야 될 성이라면 해자 같은 거예요. 해자.
성을 둘러싸고는 해자 같은 거거든요. 우리 음식으로 통해 들어놓으면 여기에 음식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창이에요. 특히 미생물. 우리 몸에서 못 견딜 만한 미생물은 산으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 몸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없애고 나니까 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그대로 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좀 복잡해서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해 드리면 이 PPI, 그러니까 이 양성자 펌프 억제제, 그러니까 이 뭐죠? 이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그리고 대변과 이 타액을 검사해 봤더니 이 먹은 사람에게서는 구강세균이 훨씬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대변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러저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모든 약은 그래서 부작용이 있대요. C. 디피셜 대장염이 증가하고 이거 억제제, 심지어 골절 위험도 증가한다. 가능하면 안 먹어야죠. 저는 그런 거 있으신 분은요, 이거 드세요. 생감자에 요구르트 갈아 드세요. 변비에도 좋아요. 이건 제 몸으로 실험한 거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횡성에 개업하고 계신 똥박사 한의사한테 배운 겁니다. 양하영 원장님이라고요. 요거 저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속쓰림 더부룩한 게 있었거든요. 이거 먹고 나왔어요. 저는 매일 먹어요. 이거 드세요. 이거 제가 먹었던 그 어느 약보다 좋아요. 또 약 얘기를 조금 여기서 몇 가지 드리면 고지혈증 약 스타틴 베스트셀러잖아요. 어떤 베스트셀러 이 스타틴 보고 어떤 사람은 이 페니실린 항생제만큼 위대한 약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여기서도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의 내과 선생님이 그냥 비타민처럼 먹어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미친 짓이에요. 고지혈증 약은 우리 몸에 간에서 만드는 대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원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당뇨예요. 고지혈증 약이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있구나. 고지혈증 이게 50만 명을 8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고지혈증 약을 안 먹는 사람과 이거 먹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당뇨에 걸리는 횟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제 아는 사람 중에서도 고지혈증 약 먹다가 당뇨약 먹다가 걸리면 또 혈압 높아지죠. 혈압 먹다가 이러면서 계속 약이 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스타틴이라는 약은 저는 그러니까 이 스타틴이라는 약은 지방가설이라는 데 입각해 있거든요. 지방가설은 뭐냐면 지방 많이 먹으면 심혈관 질환 많이 걸린다 이런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처음 주창한 사람이 안셀이라는 영양학자예요. 영양학자인데 1970년에 이런 그래프로 한 거예요. 뭐냐? 7나라를 조사했더니 지방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 심혈관 질환이 높더라 이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쫙 제약회사들에 의해서 퍼지면서 스타틴, 지방 먹지 말고 지방 낮추는 약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조사한 건 7나라만 아니고 30개쯤 되는 나라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직선이 느껴지시나요?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서 한 거고 그래서 과학자나 의사들 중에서 사이에서 콜레스테롤 전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뭔가 의사나 과학자들은 근거 중심의 아카데믹하게 우아하게 토론할 것 같죠. 실제로 많이 그렇게 되는데 콜레스테롤 요 문제에서는 유독 전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견 통일이. 그만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한켠에 분명한 입장이 있어요. 저는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틀렸다. 콜레스테롤 가설은 틀렸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방의 누명. 그러니까 뭐 짜장면 이런 거 막 많이 먹던 사람들에게 그거 다 끊고 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먹게 했더니 싹 좋아지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싹 좋아져요. 아니 그런 음식 바꾸는 걸 놔놓고 계속 이런 약을 처방한다는 게 저는 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스피린을 아스피린과 어떤 사람에게요? 만 명씩 당신은 아스피린, 당신은 그 위약 이걸 줬어요. 6년 동안 지켜봤어요. 대규모 연구죠. 이 결과가 작년 10월에 NEJM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저널에 발표가 됐어요.
보시면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들에게서 암이 더 많이 생겨요. 6년 동안 지켜봤더니.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원래 어떨 때 처방되는 약이냐 하면 원래는 진통제였죠. 아스피린이. 원래 진통제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이게 항혈전제로 둔갑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이미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 가서 이 카테터를 이렇게 했거나 뭔가 처치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생길까봐 겁나서 처방하는 약이에요. 그걸 2차 예방이라고 그러거든요. 2차 예방. 2차 예방약이었어요. 근데 제약회사들은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되죠. 1차 예방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먹여봤자 이 연구에 의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암은 높아져요. 저는 아스피린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말 못해요. 제가 이제 진료하다 보면 약 리스트가 쭉 다 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하면 혈압이 높아져요. 마취하게 혈압을 높이는 약이 있어요. 근데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고혈압약을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당뇨가 있으면 더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당뇨약을 체크를 해야 돼요. 등등. 근데 제가 이 약을 늘 체크하는데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래도 꼭 끊으세요 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 주치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학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쫙 만약 문제가 생기면 현재 학회 가이드라인은 이러저런 조건에서 먹어라 라는 거예요. 학회가 그 가이드라인 어떻게 생산되냐 하면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학회와 협회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 학회와 협회가 제약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실제로 대표적으로 2002년가인가요? 고혈압의 기준이 대폭 낮아진 적이 있어요. 고혈압의 기준이 140에 130으로 많이 낮아졌다 쳐보세요. 그럼 10 낮추는 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고혈압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결정할 위원 8명이었다 치면 6명이 제약회사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하튼. 그런데 이제 그걸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약 먹지 마세요 했다가 문제 생기면 저한테 소송이 오죠.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해. 이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화. 근데 저는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항생제가 대표적 또 하나인데 항생제약이 이건 제가 항생제를 거의 안 먹는데 20년 동안 딱 한 번 먹었어요. 4일 먹었나? 이게 제가 산에 가다 발을 다쳤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염증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작년인가 먹었네요. 이건 항생제 먹기 전에 세균의 분포고요. 이건 먹은 후에 세균의 분포예요. 세균의 분포가 확 달라졌죠. 일단 숫자 자체가 숫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숫자 자체가 대폭 줄고요. 분포가 달라져요. 그럼 말하자면 제 장의 생태계에 뭔가 한번 격변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치과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발치 후에 항생제를 먹는 것은 염증이 아주 없을 때, 보통 이를 뺄 때, 가벼운 잇몸병 정도만 있을 때 밖에 이를 빼고 항생제를 먹는 거요. 감기 항생제 먹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뻥 뚫려져 있는 공간이라고. 발치를 한 것은 입안 점막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감기는 호흡기 점막에 상처가 생긴 거죠. 점막에 상처가 생긴 위치는 다르지만 가벼운 상처가 생긴 건 똑같아요. 거기다가 항생제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 병원에 계속 이제 치과의사들 20명 정도 근무하는데 계속 이러저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같이 토의를 한 50% 정도를 줄였어요.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 근데 저는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 역시도 이렇게 스스로 들여다보면 항생제를 쓰지 않고 진료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현재 젊은 의사들, 의료인들, 치과의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다. 그런 면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현재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다제약 복용이라는 것은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거거든요.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일단 요것만 하나, 이것만 비교해보죠. 65세 이상에서 15개 이상 먹는 사람의 약이, 이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2012년 기준으로 보자면 한 5% 정도가 15종류 이상의 약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